의정부의 초겨울 밤 좁은 원룸 주방에서 설거지를 마무리하던 혜진의 휴대폰에 알림 하나가 울렸다. 피곤한 눈으로 화면을 확인한 순간 심장이 묘하게 뛸 듯 멎었다. 익명 메시지였다. 시어머니가 시장에서 당신 욕하고 다니는 거 알아요? 낮엔 착한 척 일 열심히 하고 밤엔 어디서 뭘 하는지도 모른다며 완전 가식덩어리라고 하던데요. 그 문장을 다시 읽을 필요도 없었다. 이해하는데 몇 초도 걸리지 않았다. 문제는 그 메시지의 내용이 아니었다. 진짜 문제는 그 말들이 진짜일 수도 있다는 데 있었다. 혜진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시어머니에게 대들어본 적이 없다. 결혼한 지 3년, 그 시간 동안 늘 조심했고 말조차 아끼며 살았다. 시댁 식구는 시어머니 은자 단 한 명뿐이었고 남편 준서는 택배기사로 밤낮 없이 일했다. 혜진은 주 4일 계약직 회계로 근무하며 아이를 키우고 집안일을 도맡았다. 아무리 바빠도 저녁밥은 꼭 지었고 명절 준비도 앞장서서 했다. 말 한마디 툭 내뱉으면 오해 살까봐 늘 조심했고 시어머니의 작은 불편도 메모해둘 만큼 성의껏 살았다. 그런데도 은자 씨의 눈빛은 단 한 번도 따뜻해진 적이 없었다. 이름은 은자였지만 말투는 날카로웠고 표정은 딱딱했다. 이른 아침이면 늘 거실에서 뉴스 볼륨을 높였고 작은 한숨도 거슬리면 가차없이 지적했다. 혜진이 시장에서 돌아오는 시간은 시어머니의 시계처럼 정확했다. 7시 반이 넘으면 무조건 요즘도 회사에서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냐는 말이 돌아왔다. 그러면서도 정작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궁금해하는 눈빛은 한 번도 주지 않았다. 혜진은 처음엔 그냥 성격이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려 했다. 연륜 있는 사람은 다 이유가 있겠지. 고생을 많이 하셨겠지. 라고 자기 합리화를 반복했다. 하지만 그날 받은 메시지 이후 혜진은 더 이상 그렇게 생각할 수 없었다. 그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누군지 짐작도 안 됐다. 번호는 등록되지 않은 번호였고 문장에는 감정도 없었다. 단지 사실만을 건조하게 전달하는 마치 누군가가 단순한 진실을 알리는 것처럼 보였다. 가식덩어리. 그 표현이 마음에 꽂혔다. 낮엔 착한 척, 밤엔 몰래 어딜 다닌다. 그 말들이 얼마나 익숙한가. 예전에도 이웃 어른들이 은근히 흘렸던 말들이 떠올랐다. 요즘 며느리들은 다 그렇게 조용한 척하지. 말 없다고 다 착한 건 아니더라. 밤늦게 다니는 거 보니 뭔가 수상하지 않아? 그때마다 혜진은 웃어 넘겼다. 자신만 알고 있는 진실이 있으니까, 자신만 아는 노력이 있으니까. 하지만 그날 밤 누군가가 자신의 이름도 없이 전해준 짧은 문장이 모든 방어막을 무너뜨렸다. 이제는 단순한 오해가 아니었다. 은자 씨는 정말로 혜진이 두 얼굴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리고 그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퍼뜨리고 있었다. 문득 지난 추석이 떠올랐다. 혜진이 늦게까지 일하고 와서 전을 부치고 있을 때 은자 씨가 전화를 하면서 했던 말. 요즘 애들은 다 그래. 말은 안 해도 행동이 수상해. 낮에는 순한 척하고 밤엔 몰래 어딜 쏘다니는지 모른다니까. 그때 혜진은 그냥 피곤한 줄 알았다. 그냥 힘들어서 나온 말이려니 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다. 그것은 믿음의 부재였고 차가운 확신이었다. 혜진은 천천히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부엌 조명 아래 반쯤 마른 그릇들 위로 소음도 없이 고요함이 흘렀다. 마음은 더 시끄러웠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생각해봤다. 말을 너무 아꼈나? 너무 열심히 일했나? 너무 조용히 살았나? 아니, 그저 며느리로서 티나지 않게 살았던 것이 죄였을까? 세상의 시어머니들은 늘 며느리를 길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말이 있다. 길들이려면 먼저 불신해야 한다. 믿지 못해야 의심하게 되고 의심해야 통제하게 된다. 혜진은 그 고리를 3년째 반복하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 그 고리가 끊어져야 할 이유를 또렷하게 마주한 것이다. 익명 메시지 하나가 주는 파장은 단순하지 않았다. 그것은 이제 그만 참아도 된다는 작은 신호였고 이건 네가 만든 문제가 아니다라는 위로였다. 그날 밤 혜진은 처음으로 생각했다. 자신이 이 집에서 왜 이렇게까지 참고 살아야 하는지를, 자신이 왜 매번 기회를 기다려야 하는지를, 그리고 언제쯤 이 집이 집이 될 수 있는지를. 그녀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다. 차라리 욕을 했으면, 다그쳤으면, 따졌으면 좋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침묵의 의심은 무시보다 잔인했다. 그날 밤 혜진은 설거지를 끝내지 않았다. 그녀는 부엌불을 끄고 거실 불도 끄지 않은 채 방으로 들어갔다.
눈을 감기 전 핸드폰을 다시 켜고 그 문자를 다시 읽었다. 단어 하나하나를 되새기며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이제는 나도 나를 지켜야겠다. 그날 이후 혜진은 휴대폰을 무음으로 바꿨다. 쓸데없는 말 한마디도 듣기 싫었고 누구에게도 해명할 마음이 섰다. 설명한다고 달라질 거라는 기대조차 이제는 사치처럼 느껴졌다. 이 집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하나, 조용히, 아주 조용히 존재하는 것뿐이었다. 그녀는 더욱 조심스러워졌다. 퇴근 시간을 더 철저히 맞췄고 국수집 아르바이트도 마치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마치 세상과 단절된 한 인물이 되어가는 느낌이었다. 그런데 그럴수록 어머니 은자는 더 날카롭게 변해갔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침묵 속에서 느껴지는 압박이 있었다. 부엌에 놓인 밥숟가락 수, 설거지통의 물방울 흔적, 출입문 소리의 세기까지도 그녀는 감시당하고 있다는 감각을 지울 수 없었다. 어느 날은 아침 식사 시간에 은자가 나직이 말했다. 혜진 씨는 요즘 회사 일이 많나 봐요? 그 말에는 질문이 아닌 단정이 담겨 있었다. 네, 연말 정산 준비가 있어서요. 혜진은 짧게 답했지만 이미 그 대화는 끝나지 않은 느낌이었다. 그날 저녁 식탁에 앉은 은자는 아무 말 없이 손에 작은 수첩을 들고 있었다. 그리고 눈앞에서 그것을 조용히 펼쳐 보였다. 안쪽에는 날짜와 함께 7:35, 80, 7:50 같은 시간이 나열돼 있었다. 은자는 아무 말 없이 그것을 보여주었고 혜진은 그 의미를 이해하는 데 단 1초도 걸리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변명하지 않았다. 말하면 더 의심받을 걸 알았다. 회사 일이란 단어는 이미 너무 자주 써버린 핑계가 되어버렸고 더는 힘이 없었다. 그러다 문득 생각이 들었다. 지금 이 순간 국수집 주방에서 일하는 게 더 나았을 거라고. 적어도 그곳은 물이 뜨거워도 사람의 눈빛이 차갑지는 않았다. 다음 날부터 은자는 말을 줄였다. 하지만 시선은 늘 혜진을 따라다녔다. 한밤중 거실 불빛이 켜졌다 꺼지는 소리에도 민감해졌다. 그리고 결국 그날이 왔다. 은자는 조용히 뒤따라왔다. 혜진이 밤 9시에 국수집으로 향하는 그 골목길을 아무런 말도 없이 그저 조용히 뒤를 따랐고 국수집 창 너머로 그녀의 모습이 확인되었을 때 한참을 아무 말 없이 바라봤다. 불빛 아래 젖은 앞치마, 붉어진 손등, 찌든 세제 냄새. 그 속에서 묵묵히 일하는 혜진의 모습은 그동안 은자가 마음속으로 그려온 늦게 들어오는 수상한 며느리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 어떤 감정인지 모를 무언가가 가슴속에서 찌릿하고 지나갔다. 그렇다고 바로 인정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다. 감정은 생겼지만 인정하기엔 너무 늦은 자존심이 있었다. 며칠 후 혜진이 출근하려고 신발을 신는 순간 은자가 작은 소리로 말했다. 국수집! 일은 괜찮아요? 그 말 한마디에 혜진은 순간적으로 몸이 굳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말하면 무너질 것 같았다. 말하면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그날 밤 혜진은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다. 피곤했다.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방에 들어와 가방을 내려놓으려다 책상 위에 놓인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이름 없는 봉투. 열어보니 안에는 병원 예약 확인서와 함께 진료비 일부가 선납된 내역서가 있었다. 그리고 메모 한 장. 다음 진료는 꼭 가요. 시간 되면 같이 가줄게요. 필체는 익숙했다. 굳이 이름을 적지 않아도 누구의 글인지 알 수 있었다. 혜진은 그 봉투를 서랍에 조심히 넣었다. 꺼내서 다시 볼 자신은 없었다. 다만 그 봉투가 말해주는 감정만큼은 분명했다.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 비난이 아닌 걱정으로. 하지만 그게 끝은 아니었다. 삶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았다. 국수집 일은 계속됐고 낮의 일도 줄일 수 없었다. 몸은 점점 더 무거워졌고 어느 순간부터는 밥맛도 잠도 사라졌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눈을 떴는데 온몸이 무거웠다. 머리가 어지럽고 세상이 기울어 보였다. 출근 준비를 하려다 그대로 방바닥에 주저앉았다. 아무도 집에 없었다. 은자는 장에 나갔고 준서는 지방 배송 중이었다. 그렇게 한참을 혼자 있다가 겨우 정신을 추스르고 병원에 갔다. 결과는 심한 피로 누적, 빈혈, 위염 악화였다. 의사는 말했다. 당장 휴식하지 않으면 쓰러질 거라고. 혜진은 조용히 진료실을 나왔다. 병원 앞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며 생각했다. 이제는 그만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노동, 이 희생, 이 침묵의 시간들을. 하지만 그 순간
머릿속에 병원 진단서를 쥐고 멍하니 앉아있을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심장 수술을 미루고 장에 나가는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람을 대신해 국수집 뒷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며 돈을 모으는 며느리. 그게 바로 지금의 그녀 자신이었다. 그 사실이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기에 혜진은 다시 국수집에 전화를 걸었다. 그날 밤도 그녀는 물속에 손을 담갔다. 아무도 몰라도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고단한 시간은 누군가를 살리고 있다는 걸, 그리고 언젠가 그 누군가도 자신을 기억해 줄지도 모른다고. 국수집 설거지 일은 생각보다 오래가지 못했다. 몸이 먼저 버텨내질 못했다. 어느 날 밤 컵을 들다 말고 손에서 힘이 빠졌고 바닥에 떨어진 유리 파편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사장님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조퇴했다. 그날 집에 돌아와 조용히 방에 누웠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이불만 덮었다. 피로가 아니라 마음이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다음날 아침 은자가 방문을 두드리지 않고 조용히 들어와 작은 테이블 위에 뜨거운 죽 한 그릇과 약통 하나를 두고 나갔다. 아무 말도 없었다. 단지 테이블 위에 놓인 그 약통에는 그녀가 절대 사서 먹을 일 없을 만큼 비싼 영양제가 들어있었다. 병원에서 권한 고가의 감보조제였다. 그리고 그 약통 옆엔 단 한마디가 적힌 쪽지가 놓여 있었다. 덜 피곤하게 살자. 혜진은 그날 죽을 먹으면서 처음으로 이 집에서 식사를 하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 죽은 특별한 맛이 없었다. 간도 심심했고 특별한 재료도 없었다. 그런데 혀끝에 남는 온기가 이상할 정도로 오래 남았다. 따뜻하다는 느낌이 아니라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안도감 같은 것이었다. 그날 이후 은자는 묵묵히 변해갔다. 눈에 띄게 말이 줄었고 잔소리도 사라졌다. 출퇴근 시간에 대해 묻지도 않았고 식사 시간에도 괜히 헛기침하지 않았다. 국수집 이야기도 꺼내지 않았고 수첩은 더 이상 테이블에 놓이지 않았다. 대신 하루가 끝날 무렵 아주 짧게 밥은 먹었니? 라고 묻는 게 전부였다. 하지만 그 짧은 문장이 전부 다였다. 혜진에게는 그 질문 하나가 하루의 균형을 잡아주는 말이었고 지친 감정을 붙들어주는 힘이 되었다. 대단한 위로나 사과가 아니라 그런 짧은 관심 하나가 사람을 다시 일으키기도 한다는 걸 그녀는 처음으로 느꼈다. 어느 날 밤 집에 돌아온 혜진은 현관 앞에 검은 봉투 하나가 놓여 있는 걸 발견했다. 익숙한 병원의 로고가 인쇄되어 있었고 안에는 검사 예약서와 입원 안내문이 들어 있었다. 예약자는 은자였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 은자는 밥을 퍼주며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병원에서 수술 날짜 잡았어. 그냥 이제는 해야겠다 싶어서. 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고개도 끄덕이지 않았다. 단지 밥을 뜨고 국을 들었다. 하지만 그날 식탁 위의 공기는 유난히 따뜻했다. 이유를 묻지 않아도 아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게 가끔은 가족이라는 이름보다 더 큰 위로가 되기도 했다. 수술 날짜가 다가오자 혜진은 모든 일정을 조정하기 시작했다. 직장에 사유서를 제출했고 국수집 아르바이트는 완전히 그만두었다. 병원 입원 수속도 그녀가 도맡아 진행했고 수술비 일부도 이미 따로 모아둔 돈으로 선납을 마쳤다. 은자는 처음엔 손사래를 치며 부담스러워했지만 혜진은 말하지 않고 모든 걸 바쳤다.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행동이 빠르다는 걸 이제는 알고 있었다. 수술 당일 아침 병원 복도는 낯설지 않았다. 몇 번씩 모친의 진료를 따라오면서 이미 익숙해진 공간이었고 혜진은 그 낯익은 풍경 속에서 묵묵히 필요한 서류들을 정리했다. 입실까지 마친 후 은자는 마지막으로 그녀를 향해 조용히 한마디를 남겼다. 혹시 무슨 일 있으면 준서랑 아이 좀 부탁해. 그 말은 유언도 아니고 부탁도 아니었다. 그냥 은자의 방식이었다. 누군가를 믿는다는 표현을 너무 늦게 배우고 너무 늦게 쓰게 된 사람의 어색한 다짐 같은 것이었다. 혜진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날 수술실 앞 복도에서 몇 시간을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 시간이 길게 느껴졌지만 단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았다. 수술이 끝났다는 의료진의 말에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무릎이 저려 있었지만 마음은 단단했다. 그날 밤 은자가 회복실에서 처음 눈을 떴을 때 침대 옆에는 혜진이 있었다. 아무 말도 없었다. 은자는 조용히 손을 들어 그녀의 가볍게 잡았다. 그 짧은 접촉 안에 많은 말들이 들어있었다. 사과, 고마움, 그리고 늦었지만 진심이 담긴 가족이라는 의미까지.
며칠 후 은자가 퇴원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동네 아주머니들이 찾아와 한마디씩 했다. 며느리가 그렇게 간호를 잘한다면서요? 요즘엔 보기 드물죠. 그러네. 은자는 웃지도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았다. 대신 이렇게 말했다. 그 애는 내 딸이에요. 그 말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은자가 혜진을 향해 딸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건 혜진은 그 말을 듣지 못했다. 그저 설거지를 하며 창밖으로 해가 지는 걸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부엌의 조명은 전보다 훨씬 더 따뜻하게 느껴졌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듯 보였지만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은자의 수술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그해 봄은 유난히 따뜻했다. 꽃샘 추위가 예년보다 짧았고 마당 끝 담벼락 아래에 심어둔 철쭉이 예상보다 이르게 피었다. 혜진은 퇴근 후에도 병원 관련 서류를 정리하고 은자의 약 복용 시간을 체크하며 바쁘게 지냈다. 이제는 그런 일들이 일상이 되었고 불편하지 않았다. 불편했던 건 오히려 그간의 관계가 너무도 달라져 버렸다는 사실이었다. 은자는 퇴원 이후 눈에 띄게 달라졌다. 예전처럼 식사 준비를 하기 전에 쿡쿡거리거나 밥상 위에 반찬 하나 빠졌다고 눈총을 주는 일은 완전히 사라졌다. 대신 식탁 위엔 늘 따뜻한 국물이 올라왔고 혜진이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데워 먹어라는 메모가 놓여 있었다. 어느 날은 그녀가 좋아하던 감자조림이 놓여 있었고 은자는 말없이 부엌에서 그릇을 닦고 있었다. 그런 날이 쌓이자 혜진은 더 이상 과거를 떠올리지 않게 되었다. 준서는 어느 날 집에 돌아와 부엌에서 함께 저녁을 준비하는 두 사람을 보고 놀란 듯 말했다. 엄마랑 혜진이랑 요즘 왜 이렇게 사이 좋아졌어요? 은은 대꾸도 하지 않고 무뚝뚝하게 말했다. 원래부터 나쁘지 않았다. 그 말에 준서는 웃었고 혜진은 그냥 고개를 숙였다. 그때 처음으로 느꼈다. 침묵이 꼭 거리감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걸. 그러던 중 어느 날 아침 혜진은 갑자기 어지럼증을 느꼈다. 일어나려다 책상 모서리에 부딪혀 무릎이 까졌고 순간 정신이 아득해졌다. 허겁지겁 달려오는 자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부축했고 준서는 회사에 전화해 하루 연차를 냈다. 병원에서는 다시 한번 같은 말이 돌아왔다. 과로, 빈혈, 탈수. 치료가 늦어지면 장기 손상 위험이 있다는 경고까지 덧붙였다. 퇴원 후 집으로 돌아온 날 은자는 혜진의 방에 조용히 들어와 앉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혜진도 묻지 않았다. 그렇게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같은 방 안에서 말없이 시간을 보냈다. 그날 밤 식탁 위에는 죽이 올라왔고 약봉투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혜진은 약을 먹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몸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마음 한 큐는 이상하게도 가벼웠다. 며칠 후 은자는 병원에서 가져온 건강보조식품과 함께 한 장의 편지를 남겼다. 짧은 메모였다. 이제 밤에는 일하지 말아요. 엄마가 있을게요. 엄마라는 단어는 낯설었다. 처음 듣는 말이었다. 한참을 편지를 읽고 있다가 그녀는 그 종이를 조용히 서랍 깊숙이 넣었다. 꺼내지 않아도 마음속에서 반복해 읽을 수 있을 만큼 선명한 문장이었다. 그 이후로 집안은 조용했지만 무언가가 단단히 바뀌어 있었다. 은자는 늘 혜진의 건강을 먼저 물었고 장을 보러 갈 때면 그녀가 좋아하던 반찬 재료를 따로 챙겼다. 어느 날은 비 오는 날이었다. 은자가 우산 2개를 챙기며 말했다. 이거 너 하나 가져가. 젖지 말고. 혜진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아도 그날의 빗소리는 유난히 따뜻했다. 은자는 조금씩 주변 사람들에게도 혜진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시장에 나가면 우리 며느리 말이야. 요즘 힘든데도 말 한마디 없이 다 해라고 말했고 동네 통장에게는 요즘엔 며느리가 나보다 부지런해요라며 웃었다. 처음 듣는 사람들이 대부분 놀랐지만 곧 알게 됐다. 은자의 눈빛이 달라졌다는 것을. 한 번은 은자가 서랍 속에서 오래된 봉투 하나를 꺼내 혜진에게 건넸다. 손때가 묻은 종이봉투 안에는 오래된 적금 통장이 들어있었다. 준서 결혼할 때부터 모은 건데 원래는 아이 생기면 주려고 했어. 근데 이제는 너한테 주고 싶다. 믿고 싶어서. 혜진은 통장을 받았다. 금액은 그리 크지 않았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신뢰는 무게감이 달랐다. 그녀는 그날 밤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다. 통장을 펼쳤다 접었다 하며 은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마음속으로 곱씹었다. 수많은 오해와 침묵, 불신과 오랜 기다림 끝에 처음으로 느낀 확신 같은 것이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은자는 다시 병원 예약을 잡았다. 이번엔 혜진이 아니라 은자 자신이 먼저 날짜를 정했다. 다음에 더 늦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 말에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함께 병원에 갔다. 진료실 앞에서 대기하는 동안 은자는 말없이 혜진의 손등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처음에는 정말 몰랐어. 그렇게까지 애쓸 줄은. 혜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였다. 진료가 끝나고 나오는 길에 은자는 조용히 말했다. 이번엔 나도 노력할게. 너처럼. 그 말은 사과도 고백도 약속도 아니었다. 다만 삶을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때로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걸 두 사람은 알고 있었다. 그날 저녁 집안은 조용했지만 온기가 가득했다. 마치 오래된 벽에 새로 단단한 못을 박은 것처럼 작지만 결코 흔들리지 않을 단단함이 생겨난 느낌이었다. 수술 일정이 확정되자 혜진은 병원과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며 하나씩 준비를 해나갔다. 필요한 입원 서류, 수술 동의서, 보험 관련 문서까지 빠짐없이 챙겼고 입원 당일에는 새 수건과 네이, 따뜻한 담요도 준비해 가방에 넣었다. 은자는 그 모든 걸 묵묵히 지켜보았다. 도움을 청하지도 않았고 반대하지도 않았다. 단지 그런 모습이 낯설다는 듯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다. 입원 당일 병실에 도착한 두 사람은 짧은 인사를 나누고 수속을 마쳤다. 병원은 낯설지 않았다. 지난 몇 달간 이곳을 수차례 오갔기에 혜진은 간호사의 말과 병동의 규칙들을 능숙하게 이해했고 어색함 없이 움직였다. 수술 전날 밤 은자는 침대에 누운 채 잠을 이루지 못했고 혜진은 창가에 앉아 묵묵히 그 곁을 지켰다. 다음 날 아침 간호사가 수술실로 이동하자고 했을 때 은자는 잠시 혜진을 바라보다 작게 말했다. 혹시 무슨 일 생기면 준서랑 아이 잘 부탁해. 그 말은 준비된 유언 같았지만 혜진은 고개를 저으며 짧게 대답했다. 무슨 일 없어요? 괜찮을 거예요. 수술실 문이 닫히고 붉은 불빛이 켜졌다. 혜진은 복도 긴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누군가 말을 걸지도 않았다. 몇 번이고 발을 옮기려다 다시 주저앉았고 병원 복도의 시계가 한 바퀴 두 바퀴 돌아가는 걸 무표정하게 바라보았다. 3시간이 지난 후 수술이 끝났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의사는 조용한 어조로 생각보다 심했지만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라고 말했다. 혜진은 감사하다는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인 채 회복실 향했다. 그곳에서 다시 마주한 은자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편안해 보였다. 그녀는 아직 의식이 없었고 산소 마스크 아래 숨소리만 일정하게 들렸다. 혜진은 자리에 앉아 손등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다물었다. 그날 밤 은자가 눈을 떴다. 의식은 또렷하지 않았지만 시선이 혜진을 향했고 미약하게 손을 들어 보였다. 혜진은 천천히 손을 잡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아무 설명도 필요 없었다. 은자는 그 손을 가볍게 쥐고 다시 눈을 감았다. 그 작은 움직임이 혜진에게는 모든 말보다 더 큰 의미로 다가왔다. 퇴원까지는 시간이 걸렸다. 병원 생활은 지루하고 고단했지만 혜진은 매일 아침 일찍 병실에 도착해 간병을 도왔다. 식사를 챙기고 몸을 닦이고 의사 혜진에 동행했다. 준서는 주말마다 찾아왔고 아이는 할머니를 보기 위해 간식을 들고 병실을 찾았다. 병실의 작은 공간은 점점 가족의 온기로 채워져 갔다. 퇴원 당일 간호사는 휠체어를 준비했다. 은자는 처음엔 사양했지만 혜진의 눈빛에 묵묵히 앉았다. 병원 입구를 나서는 길, 바람이 불었고 봄 햇살이 밝게 쏟아졌다. 은자는 조용히 혜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렇게 밝은 날에 나가게 될 줄은 몰랐어. 혜진은 짧게 웃었다. 말은 없었지만 마음은 다 전해진 듯했다. 집으로 돌아오자 동네 사람들은 놀라며 환영했다. 정육점 아주머니는 손수 끓인 사골국을 건넸고 옆집 노인은 작은 떡 상자를 들고 찾아왔다. 모두가 한마디씩 말했다. 며느리가 정말 잘했대요. 요즘 그런 며느리 보기 힘들어요. 은자는 그 말들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단지 웃지도 않고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다. 그날 밤 식탁에 셋이 마주 앉았다. 오랜만에 먹는 집밥이었다. 된장국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고 은자는 젓가락으로 조용히 반찬을 집었다. 식사가 끝난 후 은자는 서랍 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봉투 위엔 열지 말고 가지고 있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혜진은 이유를 묻지 않았다. 그냥 조용히 받아서 책상 서랍 안에 넣었다.
그날 밤 혜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봉투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을지 알 수 없지만 그 무게만으로도 은자가 보내는 마음이 느껴졌다. 처음엔 의심과 거리로 가득 찼던 관계가 지금은 신뢰와 책임으로 채워지고 있다는 걸 느꼈다. 며칠 후 은자는 마당 한쪽에 있던 오래된 장독대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혜진은 그 옆에서 장가지들을 모았고 아이는 놀이터에서 돌아와 할머니 옆에 앉았다. 평범한 하루였다. 그러나 그 하루 속엔 누군가의 노력과 인내, 용서와 변화가 켜켜이 쌓여 있었다. 그날 저녁 은자는 혜진에게 말했다. 이번 봄엔 김장 말고 장 담그자. 네가 좋아했던 된장 같이 만들어보자. 그 말에 혜진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오래간만에 편안한 잠을 잤다. 아무런 꿈도 꾸지 않은 채 조용히 깊이, 마치 진짜 자신의 집에 있는 사람처럼. 그의 여름은 예고 없이 찾아온 비극으로 시작되었다. 새벽 5시 반 전화벨이 울렸고 혜진은 잠에서 채 깨지 못한 상태로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경찰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남편 준서가 새벽 배송 도중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당했다는 연락이었다. 대형 화물차의 제동 실수로 발생한 연쇄 추돌 사고였다.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몇 시간 뒤 사망 판정을 받았다. 장례식장은 조용했다. 말도 울음도 위로도 길을 잃은 채 공기 중을 떠돌았다. 아이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조용히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바라봤고 은자는 의자에 앉아 고개를 들지 못했다. 혜진은 장례 절차를 모두 책임졌다. 문상객 응대, 식사 준비, 빈소 정리까지 모든 것을 손수 챙겼다. 단 한 번도 흐느끼지 않았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녀의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말 대신 침묵, 눈물 대신 무표정. 그게 그녀가 슬픔을 견디는 방식이었다. 발인을 마친 날 밤 집으로 돌아온 세 사람은 각자의 방으로 터졌다. 아이는 조용히 잠들었고 은자는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킨 채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 혜진은 방에서 조용히 남편의 유품을 정리했다. 휴대폰, 수첩, 허름한 지갑, 그리고 편지 한 장. 주소 없는 봉투에 나중에 꼭 읽어줘라고 적혀 있었다. 그 안엔 고작 몇 줄이 적혀 있었지만 그녀는 그것을 수십 번 넘겨 읽었다. 내가 없어도 너는 잘 해낼 거야. 하지만 혼자 견디지는 마. 어머니와 아이에게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너여야 해. 며칠이 지나고 동네 사람들은 조심스레 물었다. 혜진 씨, 아이도 아직 어린데 혹시 재혼 생각은? 혜진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저는 괜찮아요. 어머니랑 아이랑 지금 이대로 지내는 게 좋아요. 그 말에 모두가 더는 묻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이 너무 단단했기 때문이다. 흔들림 없는 단호함이 아닌 오래 참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고요한 결심 같은 것이었다. 그 이후 혜진은 새벽마다 집 근처 작은 카페에서 온라인으로 재택근무를 시작했다.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어머니의 아침 약을 챙기고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다. 하루의 대부분을 집에서 보냈다. 낮에는 집안일, 밤에는 온라인 강의와 소소한 판매 업무. 수익은 크지 않았지만 부족하지도 않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녀가 이제 무너지지 않고도 하루를 버틸 수 있게 됐다는 점이었다. 은자는 어느 날 혜진의 일하는 모습을 가만히 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너무 애쓰지 마라. 나 때문에 내 인생까지 묵지 말고. 혜진은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 때문에 애쓰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제가 원해서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은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대신 매일 아침마다 부엌에서 조용히 밥을 지었다. 된장국에는 꼭 아이가 좋아하는 감자를 넣었고 밑반찬은 항상 혜진이 먹기 편한 것들이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마음은 전달되고 있었다. 계절이 바뀌고 아이는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었다. 키도 부쩍 자라고 학교 숙제도 스스로 하게 되었 무엇보다 엄마를 걱정할 줄 아는 아이로 자라났다. 어느 날은 학교에서 받은 과제 중 하나를 가지고 와서는 가족 중 존경하는 사람을 소개하라는 글을 써야 한다고 했다. 그날 밤 아이는 조용히 방 안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쓰고 있었고 다음 날 아침 식탁 위에는 접힌 A4 용지 한 장이 놓여 있었다. 나는 우리 엄마를 존경합니다. 엄마는 나랑 할머니를 혼자 돌보시고 언제나 웃으려고 노력하십니다. 엄마는 밥을 늦게 먹고 잠도 늦게 자요. 그래도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으셨어요. 나는 커서 엄마처럼 되고 싶어요. 그 글을 읽은 은자는 식탁에 앉은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혜진은 아무 말 없이 그 글을 접어 다시 가방에 넣었고 아이는 배낭을 메고 학교로 향했다. 조용한 아침, 그 집안에는 작지만 깊은 울림이 남아 있었다. 그날 밤 은자는 자신의 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병원 진료 기록, 약봉투, 오래된 메모들과 함께 있던 상자 안에는 봉투 하나가 있었다. 혜진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아래엔 짧은 문장이 쓰여 있었다. 내가 없을 때 이걸 봐줘. 은자는 그 봉투를 조용히 혜진의 방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혜진은 그걸 보고도 열지 않았다. 그녀는 알았다. 그 안엔 아마도 말하지 못한 사랑이 담겨 있을 것이고 지금은 굳이 읽지 않아도 된다는 걸. 마음은 이미 충분히 가까워져 있었고 그 거리만큼은 누구도 다시 멀게 할 수 없다는 걸. 그날 밤 그녀는 한참을 어두운 거실에 앉아 있었다. 무너진 가족의 빈자리를 껴안고 있는 집. 하지만 그 안에는 분명히 남아있는 사람들의 숨결이 있었다. 어두웠지만 따뜻한 밤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서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았다. 이미 자신의 자리를 만들어냈고 지켜냈으며 살아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했다. 은자의 건강은 수술 이후로 한동안 안정적이었다. 집안일도 조금씩 거들었고 아이와 산책도 나갔다. 혜진과의 사이는 더없이 조용하고 단단했다.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서로 말이 줄었고 오히려 그 침묵 속에서 편안함이 자라났다. 하지만 어느 겨울 아침 은자가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혜진은 이상함을 느끼고 방에 들어갔다. 은자는 눈을 감고 누워 있었고 숨은 가늘고 느렸다.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는 식은 땀으로 젖어 있었다. 혜진은 망설이지 않고 바로 구급차를 불렀다. 병원에서는 급성 저혈압과 뇌혈류 부족 증세라고 했다. 다행히 빠르게 조치해 목숨은 건졌지만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다음번은 장담 못합니다. 체력 자체가 많이 약해져 있어요. 은자는 병실에 누운 채 혜진을 바라보았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눈빛엔 미안함과 체념이 섞여 있었다. 혜진은 아무 말 없이 식사를 챙기고 손을 따뜻하게 해주었다. 며칠 후 퇴원 수속을 하며 간호사가 말했다. 지금은 안정되셨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호자분이 각별히 신경 써야 할 것 같아요.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각오했던 일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이후 은자는 전보다 훨씬 조용해졌다. 말수가 줄었고 자주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반갑게 맞이했지만 금세 피곤해져 방으로 들어갔다. 혜진은 그 모습을 보며 무언가 정리 중인 사람의 기색을 느꼈다.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묵직한 예감 같은 것. 어느 날 혜진이 마트에 다녀온 사이 그녀의 책상 위에 작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흰 봉투엔 정갈한 글씨로 내가 없을 때 열어보길이라고 쓰여 있었다. 혜진은 손끝이 떨렸지만 조용히 봉투를 들고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마침내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반듯한 편지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잉크는 조금 번져 있었고 글씨는 은자의 필체였다. 혜진아, 처음엔 네가 낯설었고 조용한 내 태도가 더 불편했어. 왜 그렇게 말이 없을까? 왜 그렇게 감정을 숨길까? 그런 너를 보며 오해도 많이 했고 불신도 많았지. 하지만 그날 밤 너를 따라간 그날 내가 본 건 며느리가 아니었어. 나를 위해 땀을 흘리는 한 사람, 말없이 나를 챙기던 누군가였지. 그날 이후 나는 조금씩 바뀌었고 바뀌고 나니 내 삶이 얼마나 좁았는지 보였어. 네가 없었다면 나는 이 병을 이겨내지도 못했을 거고 내 자신을 반성할 기회도 없었을 거야. 너는 내 딸보다 더 딸 같은 사람이고 나는 그것을 이제야 깨달았어. 내가 떠나도 네가 외롭지 않기를 바란다. 이 집도 이 가족도 너로 인해 버텨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준서 대신 내 곁을 지켜준 것에 고맙고 나의 마지막이 너여서 다행이야.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못했지만 나는 늘 마음속으로 내 편이었어. 사랑해. 내 딸 혜진아. 편지를 덮은 혜진은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울지 않았다. 다만 마음속 어디 깊은 곳에서 오래된 무언가가 천천히 녹아내리는 기분이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진심. 너무 늦게 도착했지만 그래서 더 강하게 다가오는 그 한마디. 그날 밤 혜진은 은자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아직 떠나면 안 돼요. 엄마가 약속한 떡국도 안 만들었고 아이랑 약속한 시장 나들이도 안 갔어요. 은자는 미약하게 눈을 떴고 희미하게 웃었다. 말없이 손을 쥐어주었다. 그 손에는 아직 따뜻함이 남아 있었다.
며칠 후 은자는 다시 조금씩 회복되었다. 여전히 걷는 속도는 느렸고 오래 서 있지는 못했지만 식탁에 앉아 국을 데우는 정도는 할 수 있었다. 혜진은 그런 은자의 모습을 바라보며 다시 하루하루를 준비했다. 가벼운 죽, 연한 반찬, 따뜻한 차. 그녀는 은자가 다시는 혼자 아프지 않도록 늘 곁에 있었다. 그날 이후 혜진은 하루도 빠짐없이 은자와 함께 아침 식사를 했다. 아이는 가끔씩 장난을 쳤고 은자는 그걸 조용히 받아주었다. 집안엔 예전처럼 고요함이 가득했지만 그 고요는 이제 외로움이 아니라 평화였다. 그리고 어느 날 은자가 낮잠을 자듯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혜진은 곁에 있었다. 마지막 숨결이 사라질 때 그녀는 그 손을 놓지 않았다. 눈물은 천천히 흘렀지만 울부짖지는 않았다. 은자가 남긴 따뜻한 말들과 시간이 그녀를 지켜주고 있었다. 그날 밤 혜진은 책상 서랍에서 오래전 받은 봉투를 꺼냈다. 은자의 편지가 담겨 있었던 그 봉투, 그 옆에 작은 쪽지를 하나 더 넣었다. 엄마, 저도 사랑해요. 늦었지만 마음은 늘 같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서랍을 닫았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집안 어디를 둘러봐도 은자의 흔적은 가득했고 그 흔적은 혜진에게 외로움이 아니라 위로였다. 은자는 떠났지만 마음은 남아있었다. 매일 아침 부엌에 스며들듯이 조용히 깊이.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다. 동네 사람들, 시장 상인들, 아이의 담임 선생님까지 조용히 조문을 다녀갔다. 영정사진 속 은자는 연보랏빛 한복을 입고 희미하게 웃고 있었다. 혜진은 사진을 정면으로 바라보지 않았다. 대신 사진 아래 흰 국화를 다듬으며 매일 아침처럼 조용히 상차림을 준비했다. 은자가 떠난 뒤 집은 놀라울 만큼 고요했다. 아니, 어쩌면 익숙한 고요였는지도 몰랐다. 하지만 이번의 고요는 기다림이나 경계가 아닌 비어있는 자리에서 오는 고요였다. 혜진은 집안의 가구 하나하나를 닦으며 정리했다. 은자의 안경, 쪽지가 적힌 메모지, 식탁 위에 남겨져 있던 작은 그릇들. 어느 하나 쉽게 버릴 수 없었다. 아이도 어느새 초등학교 마지막 학년이 되었고 말수가 줄어들었다. 그러나 그 아이는 종종 할머니의 방에 들어가 멍하니 앉아있다 나왔다. 혜진은 그런 모습을 보며 따로 묻지 않았다. 단지 저녁마다 따뜻한 밥과 국을 차렸고 아이가 조용히 덮은 교과서 위에 간식을 놓아두는 것으로 마음을 전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집 앞마당에 심어둔 매화가 다시 꽃을 피웠다. 은자가 마지막으로 가지치기 한 그 해에 비해 가지가 많이 자랐다. 혜진은 마당 한켠에 작은 의자를 놓고 그 위에 꽃 한 송이를 올려두었다. 특별한 날도 아니었지만 어머니가 그 자리에 있을 때처럼. 어느 날 아이의 학교에서 부모에게 쓰는 편지 숙제를 내주었다. 아이는 며칠 동안 말없이 고민하다가 저녁 늦게 조용히 종이를 꺼내 들었다. 혜진은 일부러 그 모습을 모른 척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식탁 위에 접힌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엄마에게. 엄마는 내게 아빠도 할머니도 가족 모두예요. 엄마가 힘들어도 내 앞에서는 항상 웃으려는 걸 알아요. 가끔 엄마 손이 갈라져 있는 걸 보면 마음이 아파요. 나는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커서 나도 엄마처럼 누군가를 따뜻하게 지켜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내가 어릴 땐 잘 몰랐는데 지금은 알 것 같아요. 엄마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왔는지. 고마워요. 엄마를 닮고 싶은 아들 올림. 혜진은 조용히 편지를 접어 책상 서랍에 넣었다. 그날 저녁 처음으로 아이와 함께 다시 된장국을 끓였다. 오래된 레시피가 아니어도 함께 끓이는 시간만으로도 충분했다. 밥상 앞에 앉은 두 사람은 별다른 말을 나누지 않았다. 하지만 서로의 눈빛 속에 모든 대화가 오갔다. 계절이 다시 바뀌고 어느 봄날 오후 동네 복지센터에서 연락이 왔다. 은자를 기억하는 이웃들이 모여 마을 효행상 추천을 하자며 연락한 것이었다. 혜진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어머니는 조용한 분이셨어요. 남는 건 마음이면 충분해요. 그날 밤 혜진은 은자의 낡은 옷장이 있던 자리에 작은 책장을 들여놓았다. 그 위엔 가족 사진, 아이의 그림, 그리고 작은 액자 하나를 올려두었다. 액자 안에는 은자가 마지막으로 혜진에게 남긴 손편지가 담겨 있었다. 그 문장을 다시 읽었다.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못했지만 나는 늘 마음속으로 내 편이었어. 밤이 깊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살며시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다. 혜진은 창문을 열고 조용히 말했다. 엄마, 잘 계시죠?
대답은 없었지만 희미한 바람결에 익숙한 온기가 스며들었다. 삶은 여전히 바빴고 때론 버거웠다. 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사람은 말보다 시간을 통해 마음을 남긴다. 사랑은 소리치지 않고도 존재한다는 걸 혜진은 은자에게서 배웠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을 이어간 사람이 되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기억이 되어주는 일, 그것만으로도 삶은 충분히 아름답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을 넘어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얼마나 많은 오해와 침묵 속에 마음을 감추고 살아가는지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말로 표현되지 않은 사랑, 늦게 전해진 진심, 그리고 무엇보다도 누군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한 시간과 노력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곁에도 말은 없지만 마음으로 누군가를 위하고 있는 이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분들을 떠올리는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 내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관심 하나를 건네보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 채널에 보내주신 관심과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 따뜻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느끼신 낀 점이나 떠오른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채널에 구독도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늘 건강하시고 따뜻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